안녕하십니까. 이번에도 여러분을 직접 찾아뵙지 못하고 온라인 강의로 찾아오게 되어 참 아쉬울 따름입니다. 온라인 강의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해서 4월 첫째 주까지는 이렇게 수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잠깐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원래 강의 일정으로는 4월 1일 조시현 선생님이 일제 식민 지배의 역사를 법적인 구조의 차원에서 강의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오시는 선생님께는 온라인 강의보다는 직접 학생들과 대면해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해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성공회대에 있는 조경미 선생님께서 온라인 강의로 먼저 진행을 해주시고요. 4월 8일에는 조시현 선생님이 직접 오셔서 강의를 하는 일정으로 변경했습니다. 오늘 2강 수업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현재성이라는 주제로 우리 강의, 그러니까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역사와 운동이라는 전체 주제 내용을, 세부적인 주제를 아우르는 총론적인 성격의 강의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수업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이 문제를 정의하실 수 있나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하나의 사회 현상이자 문제입니다.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 어느 시점에서부터 문제로 제기되었고 그냥 수면 위로 떠올랐다가 가라앉은 게 아니라 그 문제를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당사자로서 문제 제기를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국에 그치지 않고 세계적인 스케일에서 그 문제 제기가 반향을 일으켜 보편적인 여성 인권과 반폭력 평화 의제로 확장되고 있는 중이죠. 동시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이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 해결의 기본 방향과 방법은 날이 갈수록 다양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모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단지 역사 연구의 한 주제에 그치는 건 아니죠. 또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그 지원 단체의 활동가들이 그리고 그 문제 제기와 활동에 공감하는 많은 분들이 당사자가 되더라도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피해가 발생했기에 피해의 실태가 무엇인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건 개인 피해의 실태 확인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개인들의 피해는 특정 시기, 특정 조건과 의도에서 특정 집단에게 가해졌던 것의 결과이기도 하고 그렇게 만든 가해의 역사와 구조가 규명되어야겠죠. 가해도 개인 가해의 문제가 아니라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가해 행위와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문제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집단 범죄이자 국가 범죄와 관련된 것이죠. 당연히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피해 가해의 개인들뿐 아니라 관련 국가의 정부, 국회, 사법부가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부작위, 법률 용어인데요. 부작위인 것이죠. 진실 규명에 입각한 정의 수립, 이게 아마 이 문제를 푸는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방향이자 방법이겠죠. 그렇다면 진실 규명의 의미는 무엇이고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정의를 수립할 것인가, 우리에게 숙제가 남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영화 김복동을 보셨나요? 네,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피해자 개인 김복동이 자신의 피해를 딛고 피해의 껍질에서 빠져나와서 운동의 주체로 서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음을 잘 보여주죠. 아울러 김복동과 함께하는 지원단체의 활동가들이
이 삶과 활동 과정도 험난한 것이었음을 잘 보여줍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그 지원이라는 말에 지원이라는 말, 이 말이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이고 서로 성장하도록 이끌고 밀어주는 것임을 절감했습니다. 눈과 바람이 흩날리는 그 추운 날씨에도 수요 시위는 27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5년 한일 합의와 화해치유재단 설립이라는 한일 정부에 의한 문제의 졸속 봉합, 공모, 그리고 억압, 그리고 부정이 자행되어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은 이 문제에 공감하는 우리들을 확장시키며 버텨냅니다. 이 영화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단지 과거의 폭력이 아니라 현재에도 부정과 억압의 형식으로 자행되는 폭력임을 깨닫게 해주죠. 이 문제가 현재화된 과거사이고 이 조직적인 국가 폭력과 범죄에 맞서는 우리의 책임을 잘 환기시켜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화된 과거사 문제 해결의 시작은 그 문제를 정의하는 것이라고 했죠. 다시 말해서 진실 또는 진상 규명이 핵심일 것입니다. 흔히 진실 규명은 거짓 없이 사실을 밝혀내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진실은 객관적으로 실재한다는 전제 아래 그 사실의 발견과 발굴의 바탕을 두면서 이를 어떤 맥락에 따라 구성할 것인가가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진실규명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따라 그 구성의 차원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 법적인 차원의 진실규명은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피해 사실과 함께 가해 주체, 그게 개인이든 조직 또는 집단이든 간에 가해 주체와 범죄 행위를 규명하는 것이죠. 그 목적은 피해의 구제와 배상 또는 보상과 함께 법적인 정의 수립의 추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많은 과거사 정리 기본법들이 있죠. 한국에서 특별법에 근거한 위원회의 구성과 활동에 따라서 진실 규명들을 법적인 차원에서 진행시킨 사례가 꽤 많죠. 이런 사례들이 얼마만큼의 진실 규명을 이루어냈고 동시에 어떤 정의를 수립했는지 우리가 개별적으로 다 검토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사례들이 많기에 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과 방법도 시사점을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형사처벌은 보통 가해 행위, 그러니까 보통은 조직 집단 행위 자체보다 개인 행위인데요. 이런 가해 행위에 대해 묻죠. 그렇다면 형사처벌할 수 없는 가해 구조의 규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질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법적 진실로 회수되지 않는 역사적, 구조적 진실 규명을 어떻게 추구할 수 있을지 과제가 됩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법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역사적, 구조적 차원의 진실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결은 요원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화된 과거사로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크게 두 시기의 역사와 구조의 문제로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전시에,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 전쟁 시기, 혹은 더 넓게 보면 15년 전쟁 시기죠. 전시에 군 위안부로 끌려갔고 벌어졌던 역사와 그 가해 피해의 구조입니다. 다음은 해방과 국가 수립 이후에도 피해 당사국인 한국은 물론 일본과 미국에 의해서도 이 문제의 진실과 기억이 억압되고 부정되었던 문제입니다. 한국, 일본, 미국에 의한 억압과 부정에도 불구하고 끝내 끌려갔고 버려졌던 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우리 앞에 서게 되었던 운동이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촉구하면서 운동의 역사를 갱신해 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끌려갖고 벌어졌던 역사와 구조라는 게 어떤 걸까요? 우리 슬라이드에서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강제동원, 위안소 생활, 유기, 학살, 귀환의 역사 이런 게 있고요. 일본 공창제, 식민지 공창제, 군 공창제, 군 위안소 시스템과 구조가 있습니다. 식민주의와 가부장제의 구조가 있고 이런 주제들에 대해 법적 차원의 진실 규명과 책임, 정의의 추구는 어디까지 가능한 것일까요?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역사적 구조적 진실 규명과 그에 상응하는 역사적 사회적 책임과 정의 추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 역사와 구조의 배경과 맥락이 되는 전쟁과 군대, 점령의 문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민주의적 시야를 놓치지 않으면서 페미니즘 시각도 아울러 장착되면 전쟁과 군, 그리고 점령의 시공간을 더 입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겠죠.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지도는 일본이 조선과 대만을 식민지화하고 만주를 일본의 괴뢰국으로 만든 후에 전개된 그 전쟁과 영토 확장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15년 전쟁을 거치면서 일제가 확장한 소위 대동아 공영권, 연합군의 공격과 일제로부터 재점령해가는 공간들 이런 것들이 보이실 겁니다. 서구 제국주의와 일제의 식민지 그리고 점령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곳이죠. 그런 곳에 조선과 대만의 식민지인들과 점령지 주민들은 병사로서 또는 군 위안부로서 동원되었습니다. 조선에서 동쪽 끝 버마, 지금의 미얀마죠. 버마의 북쪽 미치나를 가려면 지도를 보십시오. 부산에서 배를 타고 대만을 거쳐서 남하에서 말레이 반도의 남단인 싱가포르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그 랑군에 도착한 후에 육로로 다시 버마 북부 미치나로 가야 합니다. 전쟁이 한창이던 때였거든요. 식민지 여성들이 어떻게 저런 긴 항해를 거쳐 전선에 도착하고 또 최전선을 향해 갈 수 있습니까? 뭐 요즘 여행을 하려면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려면 여권이 있어야 되듯이 당시에 배를 타려면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려면 도항증이 있어야 했습니다. 여성들이 어떻게 도항증을 발급받을 수 있겠어요? 여비와 식비는 누가 됩니까? 전선 끝으로 누가 이동시켜 줍니까? 당연히 일본 정부와 군의 직접적이고 조직적인 관여 없이는 불가능했습니다. 이 지도는 1945년 8월 9월 즉 전쟁이 끝난 직후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여전히 존재했던 일본군 병력 규모를 잘 보여주는데요. 지금 빨간색 그런 타원원들이 이 안에 지금 숫자들이 있는데요. 일본군 병력, 단전 병력 수를 보여줍니다. 그 일본군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들과 같이 일본군 위안부들이 있었죠. 군 위안부 일부는 격전지에서 옥새라는 미명하에 강제적 집단 학살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천황이 하사한 특종 군수품을 적에게 넘겨주지 않고 폐기한다는 발상이 있었고 종전 직전에 비밀리에 지시되고 진행됐거든요. 그래도 아수라장 한복판에서 살아남은 조선인 위안부들이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들은 연합군의 승리와 종전 이후 어떤 처지에 처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8.15를 광복 또는 해방으로 이해합니다. 전선에서 일본군과 함께 연합군의 포로가 되었던 위안부들도 이때 해방되었을까요?
그리고 귀환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방되지 못했습니다. 적의 적은 친구일 수도 있는데 이때는 그러질 못했네요. 일제의 식민지인은 적어도 이 전장에서는 적신민으로 취급되었고 군 위안부들도 적의 민간인 여성 포로로 처리되었습니다. 군과 민간인의 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포로 수용소에서는 심지어 같은 수용동에 일본군 병사와 일본군 조선인 위안부들이 같은 수용동에 있기도 했습니다. 종전 직후 연합군의 관심사는 연합군의 국민들을 안전히 귀환시키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못지않게 중요했던 것이 적인 그러니까 일본군의 무장 해제 진행이었고 포로 처리가 시급한 관심사였습니다. 일본의 민간인으로 인식되는 사람들에 대한 처리는 후순위였죠. 그 중에서도 식민지인은 제일 마지막으로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본군 위안부는 그 중에서도 제일 끝에 처리되었던 것이죠. 연합군이 귀환하는 배편을 마련해 주지 못하면 사실 고향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상당수가 또 정조를 잃었고 몸이 더럽혀졌다는 생각에 고국으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기도 했습니다. 가부장제적 식민지 사회에서 게다가 계급적으로 대부분 밑바닥에 있던 위안부들로서는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수 없는 곳이 고향이 있고 집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너무나 돌아가고 싶은 곳이기도 했죠. 집이라는 곳은 그런 곳이죠. 선택의 갈림길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택했든 그곳에서 살아가는 삶은 여성들에게 매우 억압적이었습니다. 그녀들에게 전쟁의 일상과 일상의 전쟁은 그런 의미에서 연속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곳곳에 아른거리는 군 위안부들의 전쟁과 일상의 이야기들이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부터는 제가 버마와 중국 국경의 살윈강, 누강이라고 또 얘기하는데요. 살윈강에 위치한 숭산과 텅충으로 동원된 조선인 위안부 이야기를 들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진과 영상 자료, 문서 자료, 그리고 피해자의 구술 증언을 종합적으로 교차해서 구성해 보았습니다. 사진을 보시죠. 유명한 사진입니다. 일명 박영심 사진으로 불리는 사진입니다. 만삭의 여성이 바로 박영심이죠. 만삭의 여성이 비탈에 기대 힘없이 눈을 감고 있습니다. 카메라 촬영은 안중에 없는 듯 바로 옆 여성은 산발인 채 다른 곳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남성 옆에 이 맨 왼쪽 남성 옆에 긴 머리 여성은 왼팔에 피가 스민 붕대를 둘렀습니다. 그녀도 카메라의 시선을 이렇게 외면하고 있습니다. 얼굴에 화상을 입은 가운데 여성만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합니다. 다들 고통스러워 보이거나 넋이 나간 표정이죠. 여성들 모두 맨발이라 급박함마저 보이거나 좀 어수선해 보이는 걸 넘어서 고통스러워 보입니다. 반면에 왼쪽 끝 남성은 카메라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습니다. 웃고 있어요. 여유로운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진은 이 남성을 위한 기념 사진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성들은 누구이고 남성은 누구일지,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이 사진을 촬영했을지 우리는 묻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성들은 조선인 위안부들이죠. 아까 얘기했던 만석의 여성은 박영심입니다. 그 2000년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때 그 위안부 피해자 박영심이 사진 속 여성이 자신임을 증언한 바 있습니다. 사진 찍힐 당시 그녀는 하혈 중이었고 사산했습니다. 박영심은 1939년 평양 근처 남포에서 중국 난징으로 끌려가서 위안부 생활을 강요받았습니다. 1942년에는 상하이를 거쳐 배를 타고
버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지금의 미얀마 랑군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후 라시오를 거쳐서 다시 중국 숭산으로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중국 상하이에서 배를 타서 버마까지 가서 버마에서 다시 중국으로 들어간, 그 이동 경로를 보면 굉장히 황망할 정도로 전쟁 때 일본군 위안부로서 동원되는 그 경로들을 보면 좀 지금으로서 상상하기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박영심이 동원됐던 숭산, 그 윈난성 숭산, 버마와 중국의 국경지대이죠. 이 숭산에 대해서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장소인지. 일본군과 연합군이 크게 부딪힐 수밖에 없는 요충지였습니다. 이 숭산은 버마도로의 지브롤터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였습니다. 미국동 연합군이 충칭에 있는 장제스를 지원하려면 숭산을 통과해서 이렇게 살윈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그곳에 일본군 수비대가 배치됐기에 박영심을 비롯한 조선인 위안부 24명도 끌려왔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일본과 싸우고 있는 중국 장제스 정부를 일본이 이렇게 좀 포위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적의 친구니까 미국, 영국 등 연합군이 중국 장제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보급로를 찾았던 곳인데, 그렇게 인도, 버마, 이렇게 중국, 여기에 그 레도 도로와 버마 도로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 버마 도로를 차단하는 숭산이라는 곳에 일본군 수비대가 배치됐던 것이고, 그곳에 수비대가 있었기에 위안부들도 이렇게 동원 배치됐던 것이죠. 당연히 엄청난 전투가 벌어집니다. 미중 연합군이 버마도를 탈환하려고 숭산 등 일본군 수비대 거점들을 공격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된 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과 버마 국경의 작전을 관할했던 일본군 제33군은 사전에 암호 해석으로 미중연합군의 대대적인 공격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군 수비대가 근데 끝까지 싸워야 된다고 지시를 했어요. 그 결과 옥새 전투라는 미명하에 모두를 강제적 집단 죽음으로 몰아넣은 상황이 된 것이죠. 일본군은 수비대에 배속된 위안부들에게 함께 살고 함께 죽을 것을 강요했습니다. 공생공사라고 하거든요. 여성들은 그저 살아있는 특종 보급품에 불과했습니다. 50일간의 접전이 벌어지고 일본군이 결국 전멸에 임박했는데 그 상황에서 군기가 태워지는 거는 다시 말하면 옥새한다, 다 죽는다, 뭐 이런 뜻이죠. 당연히 군기가 태워지니까 위안부들은 일본군에 의해 학살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여기 지도가 더 크게 나오네요. 오렌지색은 레도 도로고요. 빨간색은 버마 도로입니다. 여기에 바오산 밑에 숭산이 이렇게 강이 이렇게 가로지르고 있거든요. 여기 텅충도 있네요. 이렇게 지키고 있으면 이 버마로드, 빨간색 버마로드가 차단되는 것이죠. 사진 속 박영심 일행이 참호에서 탈출했을 때는 그런 급박한 격전 상황이었죠. 가까스로 탈출했습니다. 그러니까 군기가 태워졌다라는 말이 들렸을 때 몇 명이 탈출을 시도를 했어요. 여기 사진 나와 있는 4명과 또 추가 한두 명이 더 있습니다. 같은 진지에 있다가 탈출했는데요. 그 근처에 수무천 강가, 그러니까 수무천 강가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뭐랄까요, 얘기를 좀 들어보면 시냇물 정도 수준의 조금 마른 강가였고요. 밭에 널브러진 그 옥수수 밭
그러니까 옥수수 밭이 근처에 있었는데요. 그 옥수수로 허기진 배를 채우면서 이 여성들은 잠깐 숨을 돌리고 있었는데 이때 그 중국인 농부에게 그 발견됐어요. 리정자오라는 농부였는데요. 그렇게 그녀들은 중국군 제8군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미중연합군의 포로가 된 위안부들의 순간을 포착하고 있는 것이죠. 웃으면서 포즈를 취한 중국군 병사 보이시죠? 이렇게 총을 옆에 세우고 있고 이 병사는 포로로 잡은 여성들을 무엇으로 인식했을까요? 그러니까 일본군과 함께 있던 민간인 여성이자 포획한 전리품으로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른바 노획 전리품과 기념 촬영을 찍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그 맨발인 여성들의 고통스러운 표정과 중국군 병사의 웃음이 좀 대조적으로 시각화된 사진 구도를 볼수록 그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사진을 촬영한 이는 미육군 164 통신 사진중대 비파견대 소속 찰스 해티필드라는 해티필드 이병입니다. 그의 시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금 이 사람이 찰스 해티필드입니다. 이렇게 앉아있죠. 오른쪽에 앉아있는 스틸 사진병이 찰스 해티필드고요. 이렇게 서 있는 영상 카메라맨이 이제 에드워드 페이인데 이 둘이 이제 짝꿍 2인 1조로 숭산에서 사진 활동을 했는데요. 나중에 그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그 영상을 찍은 이가 이 에드워드 그 페이 병장이죠. 해티필드는 이 여성들이 조선인 위안부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적이 전멸되는 전장에서 적군과 함께 있다가 생존한 일본인 여성으로 오인했습니다. 실제 그 해티필드가 당시에 기록한 캡션을 보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위안부를 피사체로 삼은 사진이 4장인데요. 모두 일본인 여성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제피니스 걸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죠. 두 번째 사진. 숭산의 참호들이 그러니까 박영심 일행은 탈출했는데 그 이후에 그러면 참호에는 탈출하지 못한 위안부들과 병사들이 시체가 이렇게 널려 있겠죠. 그 안에 생존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분인데요. 내용을 보시면 이 사진도 44년 9월 7일 해티필드가 촬영했는데요. 사진 속 여성은 전멸 직전 끝내 탈출하지 못했던 지옥에서 여성으로서 살아남은 것이죠. 지옥에서 살아남은 것이죠. 해티필드는 그 여성을 미군 기술병이 치료해주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그는 미군이 인도주의를 발휘해서 포로로 잡은 일본 민간인 여성을 돕는 모습을 포착하려 했던 것으로 보여요. 흥미로운 건 바로 그 치료하고 있는 그 모습 뒤에 이게 중국군 병사거든요. 그 노획한 일장기를 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장기는 일본도와 함께 연합군의 기념사진에서 자주 등장하는 전리품입니다. 다시 말해 이 사진은 민간인 여성을 구원한다는 인도주의적 시선과 함께 적의 여성을 전리품으로 취급하는 남성적 시선이 겹쳐있는 사진인 것이죠. 예, 말을 계속하니까 기침이 나네요. 죄송합니다. 계속 보시죠. 세 번째 사진은 숭산에서 해티필드와 함께 사진 활동을 했던 또 다른 스틸 사진병 그 조지 코크릭의 사진인데요. 이 사진에서 보면 그 해티필드 시선과 달리 변화가 감지됩니다. 코크릭은 함락 뒤 하루가 지난 9월 8일 신문 장면을 찍었기 때문에 이 여성들이 재패니스 걸이 아니라 조선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위안부임을 알았겠죠. 사진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신문하는 중국군 장교, 여기 지금 신카이인데요.
이 장교 뒤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는 미군 연락병의 존재입니다. 이는 그 자체로 미중연합군을 재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군은 버마도로를 탈환하는 이 살린 작전에 전술부대를 보낸 건 아니고요. 정보작전의 차원에서 중국군을 지휘했고, 이 사진이 이를 직접적으로 시각화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면으로 보이는 이 두 여성의 시선이 엇갈리는 것도 좀 의미심장한데요. 이 여성은 이렇게 보고 있고, 붕대를 감은 여성은 이렇게 보고 있죠. 스틸 사진은 현실의 한 단면을 이렇게 포착해내죠. 순간을 포착합니다. 사진 몇 장에서 여러 정보를 읽어낼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이 사진과 관련해 다양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진이 촬영되었을 때 어떤 군사작전이 진행되었는지를 알려주는 공문서 자료와 미국 공문서 자료, 그리고 당시의 신문 기사를 발굴했고, 무엇보다 당사자인 박영심의 증언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틸 사진은 현실의 일부를 사각화하기도 합니다. 2017년 7월 5일 나와 연구팀이 공개한 숭산의 조선인 위안부 영상은 스틸 사진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던 이야기를 수면 위로 끌어올립니다. 제가 영상은 숨결을 불어넣었다라고 표현했죠. 이 영상은 해티필드와 아까 코크레이의 동료인 에드워드 페이 병장이 9월 8일 이후 찍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고로 이 영상 발굴 소식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타진되었는데요. 미국과 영국, 유럽 주요 외신은 물론 중국 등 아시아의 주요 외신에서도 뉴스를 보도했는데, 일본의 언론만 이 뉴스를 거의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인데요.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세 번째, 네 번째 여성을 주목해서 봐주십시오. 두 번째 있던 여성은 첫 번째 여성 뒤로 숨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 여성들이 각자의 사연을 품고 있겠지만, 오늘은 이 세 번째, 네 번째 여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영상은 7명의 여성이 맨발로 민가 벽에 붙어 서 있는 모습으로 시작을 하죠. 중국군 병사들이 여성들을 신기한 듯 바라봅니다. 중국군 장교는 웃으면서 한 여성에게 말을 걸죠. 세 번째 여성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둘 사이에 대화가 이어지고 있지만 다른 여성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초조한 표정에 얼굴을 들지 못하는 여성, 옆 여성의 손을 붙잡고, 네 번째인데요. 의지하는 여성, 그리고 이 여성, 두 번째 여성은 첫 번째 여성 뒤로 숨어버린 상황도 여러분들이 확인했죠. 그리고 만삭의 박영심과 얼굴에 화상을 입은 여성은 이 영상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다른 곳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시선을 잡아끄는 여성이 있습니다. 중국군 장교와 대화하는 세 번째 여성에게 매달리듯 팔짱을 끼고 옷을 어루만지면서 계속 뭔가 말은 하지 않지만 행동으로 말을 하고 있는 듯한 네 번째 여성. 친밀해 보이기도 하고 그녀에게 의지하는 듯 보이기도 하고, 절대 어쨌든 떨어지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연이었을까? 두 여성은 어떤 관계일까? 최전선의 지옥 같은 위안부 생활을 서로 의지하며 버텨낸 동무였을까? 위안부를 다룬 영화를 보면 자주 그 두 소녀 이야기가 차용되는데요. 그런 것처럼 자매 같은 관계였을까? 영상이 불러일으킨 감정선을 따라 스틸 사진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제서야 스틸 사진에 사각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상 속 네 번째 여성, 이 네 번째 여성은 그 사진 1의 만삭의 박영심 옆에 있던 머리를 산발한 채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던 바로 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참호에서 군기가 태워지고 강제적 집단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 박영심과 탈출을 했죠. 그 과정에서 영상 속 이 세 번째 여성과 헤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사진 2를 보면 다행히 세 번째 여성도 그 경미한 부상만 입은 채 그 기술병의 치료를 받고 있는 그 왜 노획 된 구도에 인도주의적 시선이 겹쳐져 있는 그 사진 있죠. 그 세 번째 여성 사진이었는데요. 그 사진 이 여성도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이 살아남았던 것이죠. 그래서 두 여성이 만난 거예요, 지금. 어떤 감정이 들었을까? 그 순간 소중함과 죄책감과 반가움과 미안함과 두려움과 긴장감이 한데 엉켜 넘쳤을 것입니다. 영상은 이런 분위기를 전합니다. 그제야 사진 3에 그 오른쪽에 서로 붙어 있는 두 여성의 뒷모습이 내 시야에 새롭게 각인되었습니다. 이 뒷모습도 그 세 번째, 네 번째, 영상 속 세 번째, 네 번째 여성이었던 것이죠. 앞서 일본 언론은 이 영상의 발굴에 대해 부정하거나 철저히 무관심했다고 했죠. 일본의 한겨레 21과 같은 기뇨비라는 잡지가 있어요. 주간지인데요. 내게 이 영상에 대한 이야기를 써줄 것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겨우 이 지면을 통해 일본 독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조선인 위안부는 이후 어떻게 되었을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녀들은 쿤밍 소재, 그 쿤밍이 어디냐면요. 그 숭산에서 바오산을 거치면 바로 쿤밍입니다. 그 쿤밍에 있는 군화중학교에 포로 수용소가 설치되었는데요. 여기에 구금되었습니다. 그리고 숭산에서 살아남은 조선인 위안부뿐만 아니라 텅충에서 살아남은 위안부 13명과 함께 구금되었습니다. 일본군에 의해 끌려오고 버려졌으며 스스로 살아남았지만 연합군의 포로가 되었던 이 여성들의 운명은 또 한 번 변화를 겪습니다. 1945년 4월 미국 전략 첩보부 쿤밍 지부가 그녀들을 상대로 2차례 예비신문을 했어요. 일본을 그 상대로 한 심리전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그 위안부들로부터 적 일본군에 대해서 여러 정보들을 얻고 심리전을 수행할 어떤 그 소재들을 찾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것이죠. 이 신문에 바로 한국 광복군 3지대장 김학규 장군의 부관인 김우전을 비롯해서 정윤성, 이평산 박사 등이 참여했습니다. 그 다시 말하면 전략 첩보국 쿤밍 지부 안에 심리전 반 안에 조선인들이 있었던 것이죠. 특히 김우전은 이 여성들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성들은 그 충칭의 한국 광복군으로 이렇게 보내졌고 46년 2월 조선으로 귀환했습니다. 이 김우전은 그 한국으로 돌아와서 유명한 독립운동가 분입니다. 그리고 그 최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대한광복회 회장을 했었고요. 살아계시다가 얼마 전에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전략첩보국 쿤밍지부가 이에 대한 보고서와 조선인 포로 명단을 남겼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보고서는 바로 그 쿤밍지부, 다시 말하면 김우전 등이 남긴 보고서인 것이죠. 이 보고서를 한번 보시면 자세하게 조선인 위안부들이 어떻게 동원되었고 어떤 처지에 놓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버려졌는지가 나옵니다. 23명의 여성은 분명히 강요와 거짓 설명, 그러니까 취업 사기로 위안부가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15명은 조선의 신문에서 총독부 기관지, 싱가포르에 있는 일본의 공장에서 일할 여성을 구한다는 광고를 통해서 모집되었다고 돼 있고요. 43년 7월에 조선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들이 남방으로 보내졌던, 그러니까 동남아죠, 남방으로 보내졌던 위안단에는 그들처럼 그 사기당했던 여성이 최소 300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쿤밍 보고서에는
군화중학교 수용소에 구금된 25명의 조선인 포로 명단, 위안부 명단입니다. 이 포함되어 있었죠. 명단에는 고향도 나와 있어요. 전라북도, 뭐 경기도, 평안남도, 황해도, 경상도 등 여러 지역에서 끌려온 위안부 23명의 이름과 나이, 그리고 뭐 지역, 끌려온 지역 등등 정보가 기재되어 있었죠. 23명 가운데 10명은 숭산 지역의 위안소에 있던 여성들이고 13명은 통충 위안소에 있던 여성들입니다. 이 명단에 박영심의 이름이 있었고 그리고 윤경의 이름이 있었죠. 박영심과 윤경애는 살아남지 못한 사람들과 말할 수 없는 이들을 그리워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들의 증언은 단지 자신의 고통에 대한 호소가 아니라 수많은 동료들을 돌아오지 못하게 했던, 지금도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세상에 대한 외침이 아니었을까. 옆에 윤경애 할머니와 그 박영심 할머니의 증언을 많은 증언들이 있는데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놨어요. 북한에 계시고요. 다 돌아가셨지만 북한에서 출간한 위안부 증언집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박영심 할머니가 이렇게 이 사진에서 이 여성이 만삭의 여성이 나였다는 것을 가르치면서 증언해 줬기 때문에 이야기들을 구성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이 지금 경로는 박영심 할머니가 이렇게 끌려간 경로를 의미합니다. 위안부로 강제로 동원된 경로죠. 난징에서 상하이에서 이렇게 싱가포르를 거쳐서 랑군으로, 라시오로, 그리고 숭산, 그리고 이제 포로가 돼서 쿤밍으로, 그리고 광복군으로 보내진 거죠. 충칭으로. 그리고 이렇게 돌아오게 된 겁니다. 상해를 통해서 이렇게 인천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인천에서 남포,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평양 바로 밑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사진 속 4명, 영상 속 7명, 더 나아가 쿤민 수용소에 억류되었던 23명의 조선인 여성들은 모두 귀환했을까? 귀환한 것이죠. 모두 고향으로 돌아갔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돌아가신 분도 있고 돌아가시지 않은, 예를 들면 인천으로 들어가서 서울로 가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대도시에 남아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위안부들에게 귀환은 당연한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몸이 더럽혀졌다고 생각한 그녀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거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설령 조선으로 돌아갔더라도 귀향하지 못한 채 다른 낯선 곳에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박영심처럼 집으로 돌아가더라도 위안부였다는 것을 숨기고 전전하며 살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기저기 전전하고 살았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것이죠. 김복동 할머니는 결국 나중에 어머니한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열을 하게 되죠. 고향에 돌아온 그녀들은 한국 사회에서도 그렇게 버려졌습니다. 그 세월이 45년이었죠. 그러니까 1991년 8월이죠. 8월 14일 김학순 할머니가 증언하기 전까지 말이죠. 박영심, 윤경애 등은 일본군 성노예에서 연합군의 포로가 되었지만 어쨌든 죽음 문턱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숭산의 일본군 진지 참호에선 끝까지 사수하라는 명령으로 옥새전투들이 벌어졌고 그곳에서 위안부들도 죽은 채 덩어리로 뒤섞였습니다. 찰스 해트필드는 44년 9월 7일 그 죽음을 포착했습니다. 통충성 안팎에서도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고 최후의 성내 시가전 끝에 일본군과 위안부의 주검이 산재하게 되었습니다. 그 스틸 사진병 말고 프랭크 맨워렌이라는 영상 카메라맨이 있었습니다. 통충에서 아니죠. 맨워렌은 스틸 사진병이고요. 볼드윈이라는 영상 카메라맨이 있습니다. 이 둘이 이제 같이 통충에서 움직였는데요. 이들이 위안부의 죽음을 포착한 건 9월 15일. 그러니까 통충성이 함락된 날이었죠. 이 슬라이드 속 그림은 통충성 내부에서 전개되는 미중연합군의 작전도인데요.
그 상단에 이 북쪽 성문, 그 북동쪽 성문을 따라서 이 코너에 이르는 곳에서 일본군 수비대의 최후의 저항이 있었습니다. 사진은 성박 내봉산에 있던 한 진지 참호로 보이는 곳에 가득 메워져 있는 여성들의 시체를 포착하고 있습니다. 사진 설명으로 이 죽음들이 대부분 조선인 위안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체에 벌레들이 잔뜩 달라붙어 있고요. 낫과 수류탄을 든 중국군 시체 매장조가 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까 텅충성 그 북동쪽 그 성문과 코너를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 외벽 성문이고요. 이제 이쪽인데요. 매너레인이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 성벽과 그 안쪽 가옥 외벽이 맞닿은 지점에 널브러져 있는 일본군과 여성 시체들을 매너레인이 포착한 것입니다. 시체는 5구, 6구 정도로 보이고 그 사진 정중앙에 이렇게 사진 정중앙에 그 정중앙에서 왼쪽에 있는 여성 시체는 그 불에 타서 옷이 이제 말려 올라가서 가슴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이 벽에 보시면 남아있는 탄흔들은 비극성을 웅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두 장의 사진과 같거나 비슷한 피사체를 담은 영상이 있습니다. 당시 아까 얘기했던 볼드윈이라는 카메라맨이 매너렌과 같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 컷은 영상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영상 제목은 그 배틀 오브 텅충이라고 돼 있죠. 등충의 전투라고 돼 있고, 여기 이제 자세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카메라맨이 볼드윈이고, 날짜가 있고요. 디태치먼트 164 이렇게 비디태치먼트 164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164 통신사진중대 비파견대 소속이다. 44년 9월 15일 날 촬영한 거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체 매장조, 중국군 시체 매장조가 그리고 다음 컷으로 넘어가고요. 이게 3개의 프레임으로 영상이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제 중간 프레임을 이제 보시면 성안 장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와 세 번째 프레임은 성박 장면의 구덩이 사진이죠. 일단 저는 오늘 그 성안 장면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아까 찍었던 매너렌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건 볼드윈이 찍은 영상이죠. 성안 상황인데요. 똑같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각도의 차이가 있을 뿐 바로 옆에서 맨홀에는 스틸 사진을 찍었고 그 다음에 볼드윈에 있는 카메라맨이니까 영상을 촬영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초입니다. 7초. 영상 7초인데요. 프레임 내 모든 피사체들은 마치 시간이 정지된 듯 이게 움직이는 게 없으니까요. 아까 1프레임과 3프레임 그 성 밖에서는 어쨌든 중국군 매장조 병사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서 움직임이 있었지만 여기는 지금 움직임이 없거든요. 단지 여기에 영상을 아까 보신 분은 알겠지만 흰 연기가 이렇게 피어오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번진 사진의 이 모습도 연기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학살 순간에 참혹함과 대조되는 정적감이 흐르고 있는 것이죠. 이 7초의 영상 바로 앞과 뒤에 아까 각각의 6초 영상 프레임들은 성박 참호에 있는 피사체를 보여줍니다. 구덩이에 일본군 병사도 있지만 죽은 민간인과 함께 여성들 그리고 아이들의 시체가 널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그 볼드윈은 옷이 벗겨진 시체들 사이를 오가며 양말을 벗기는 중국군 내장조의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유럽 강제 수용소에 쌓여있는 유대인들의 시체를 연상시킬 만큼 일순간 영상 속 시체들이 덩어리처럼 느껴집니다. 볼드윈은 이 장면을 텅충성 안 여성 시체 장면의 앞뒤로 담았습니다. 우연한 것일까요?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일까요? 똑같은 성격의 죽음이라는 걸 드러낸 것이죠. 사진과 영상 속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조선인 여성 또는 위안부 시체들인 것은 맞지만 미중 연합군의 공격으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연합군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심지어 박유하 교수는 제국의 위안부 책을 쓴 박유하 교수 맞습니다. 다른 지역의 사례를 들어가며 일본군이 위안부를 보호하려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군이 옥새 전투를 전개한 지역을 보면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학살 사례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숭산과 텅충에서의 위안부 학살은 앞서 사진과 영상뿐만 아니라 공문서 기록과 피해자 및 목격자 증언으로도 뒷받침됩니다. 미중연합군의 공식 정보, 그러니까 G2 보고서, 그리고 작전 일지, G3 일지, 그리고 당시에 그 국민당 기관지였던 소탕부나 중앙일보, 현지에 가면 이와 관련한 증언자와 비석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문서는, 이 문서는 그 1944년 9월 15일자 미중연합군 작전 일지인데요. 이 기록을 한번 보십시오. 그 중국군 제54군이 9월 14일 날 그 저녁 6시 55분 보고를 한 것인데요. 뭐라고 써 있냐면 Night of the 13th, 그러니까 13일 밤에 일본군이 성안에 있는 30명의 조선인 여성들, 그러니까 코리안 걸스, 조선인 위안부를 말하는 거죠. 총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작전 일지가 굉장히 많은데요. 정보 일지도 많고, 정보 보고서. 여기에 위안부의 죽음을 기록한 그 여러 내용들이,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위안부의 죽음을 대부분 수동태 문장으로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죽어 있다,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누가 어떤 방식으로 죽였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13일 밤에, 그러니까 이 몇 페이지죠? 지금 44년 9월 15일자 이 3쪽인가요? 이 보고서에 능동태 문장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죽었다가 나옵니다. 일본군 병사가 샷, 총살을 한 것이죠. 지금까지 이제 역사,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끌려갔고 버려졌는지, 어떻게 버려졌는지 역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해방 이후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 정부에 의한 진실과 기억의 억압과 부정에 대해서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요. 좀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우리 이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역사 운동 강의에서 진행될 여러 주제들을 사실 한 번씩 다 조금씩 보고 있는 셈인 것이죠. 당연히 이 부분은 그 억압의 역사이자 운동의 역사이기도 한 건데요. 뭐 많은 그 이와 관련한 세부 주제들을 여러 선생님들이 이미 이제 강의해 주실 거지만 제가 이제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대협 결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90년 11월 16일 그리고 김학순의 증언 그 다음에 8월 14일 날 그리고 이제 수요 시위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계기, 이 변곡점 전까지는 사실 뭐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물론 이제 배봉기 할머니가 오키나와에서 그리고 뭐 이나미 할머니라든지, 그러니까 훈 할머니라든지 뭐 이렇게 몇 분이 해외에서 다른 계기로 잠깐 이렇게 그 위안부로서의 증언들이 어땠는지를 잠깐 나왔다가 얘기가 나왔다가 나와지고 본격적으로 어떤 변곡점이 됐던 거는 김학순의 증언 그리고 김학순 할머니를 지원한 정대협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운동사로 더 자세한 얘기들이 있겠지만 아마 이후에 이나영 교수님께서 자세한 강의를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정부는 해방 후 90년에 오기 전까지 90년까지 이 문제에 대해 침묵했거나 심지어 억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를 넘어서 우리 사회, 그러니까 가부장제 사회는 더더욱 환양년, 가문의 수치 뭐 이런 이제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억압적이었던 것이죠. 여성들에게 오히려 비난했던 것이죠. 일본 정부는 당연히 전면 부정의 상태였고요. 해방 이후 1990년대 초까지 더 나아가 최근까지 그 계속된 피해자에 대한 일종의 그 사회적 파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 억압과 부정이라는 거를 사회적 파괴의 개념에서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 문제에 좀 포함시켜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우리 한국 사회가 그 가부장제 혹은 이제 민족주의라고 우리가 얘기될 수 있는 일본군 위안부 여성, 그 위안부들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이죠. 이게 심지어 2008년 11월까지도 이게 보면 광복회 김영률 회장님인데요. 훌륭하신 분이지만 이분이 8월 달에는 같은 해 8월 달에는 일본 정부를 향해서 질타를 했어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언급을 하면서 일종의 우리 민족의 그 피해 재현으로서 위안부 문제를 활용한 것이고 질타를 했는데 11월에는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상황을 보시면요. 서울시가 독립공원 내 일본군 위안부 박물관 건축을 허가한 것은, 그러니까 지금은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처음에 이거를 이제 그 정대협이 추진하고 서울시가 이제 지원할 때는 독립공원 내 지으려고 했던 것이죠. 수많은 우리 독립운동가들과 독립운동을 폄하시키는 순국선열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충격적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일본군 위안부를 기억하는 박물관이 독립공원에 위치하면 안 되는 이유를 이분께서 말씀하신 건데, 그 이유는 독립운동가와 독립운동을 폄하하는 거다. 명예훼손이다. 그리고 그 뒷문장이 더 가관인데요. 일본인들에게 선조들의 악행에 대한 반성은커녕 도리어 웃음거리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도대체? 그러니까 위안부를 독립공원 내에 이렇게 같이 박물관을 만드는 것은 우리 일본이 잘못했구나를 생각하게 하는 게 아니라 웃음거리. 그러니까 참 한국 사회의 가부장제의 뿌리 깊음, 그 시선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2008년이었어요. 2008년.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사실 정부도 그리고 한국 사회도 아닌 정대협 등 지역 지원단체, 그러니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단체 활동이 핵심적이었고 중요한 역할을 하죠. 사실 이게 없었으면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그 위안부들은 할머니들은 사실 그렇게 목소리를 낼 수 없었고 또 그 목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우리 사회의 귀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정대협 등의 운동은 굉장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단지 한국 사회 반향을 일으킨 수준에서 끝난 게 아니라 글로벌 여성 인권 운동의 의제로 만들게 했고, 동시에 이게 지금 평화 의제도 가닿게 만든 것이거든요.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대협이 처음에 그 문제 해결을 위한 그 요구사항을 7개로 정리를 하고 운동을 전개해 나갔어요. 지금도 유효한 이제 요구사항들인데요. 전쟁 범죄를 인정해라. 그리고 진상규명해라. 공식 사죄해라. 법적인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을 해라. 그리고 뭐 당시로서는 어쨌든 좀 저는 이 전범자들이 살아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전범자를 처벌해라 이렇게 좀 가해자 처벌을 요구한 것이죠. 그리고 교육과 기억 기념 문제에 대한 요구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 정대협이 수요시를 통해서 일본 정부에 요구한 이 7가지 사항은 외롭지 않았어요. 고립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일본의 지원단체의 그 조력이 굉장히 컸고요. 그리고 국제사회가 연대를 했습니다. 1992년 이후에 아시아 연대회의가 계속 개최되고 있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유엔 인권위에 가서 국제적 이슈가 되고, 여성인종차별철폐위에서도 매년 지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조사나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그 발언들, 그 일본 정부의 책임 문제를 환기한 여러 조치들이나 말들을 하곤 합니다. 이거는 그 한국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했는지인데요.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 전까지, 노태우 정부까지는 뭐 이제 87년 민주화 이전까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침묵하거나 억압했다가
이후부터 조금씩 응답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응답은 피해자들이 존재하고 피해자들이 주장하고 있고 아까 얘기했던 정대협 등 지원단체들의 그 활동과 국제적 연대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죠. 김영삼 정부가 첫 응답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보면요. 그래서 일본이 이제 나서지 않으니까 일단 한국 정부가 나서서 94년 3년인데요. 일제와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을 제정해서 일단 피해 구제 차원에서 그러니까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잖아요. 한국 국민들이고 그래서 피해 구제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법을 제정하고 일단 이제 구호 조치에 나선 것이죠. 구제 조치에 나선 것이죠. 이후에 이제 그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실 규명과 일본 정부에 대한 일본 정부에게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한국 정부가 요구했느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본격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시도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2002년에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강제동원 진상규명위원회를 이제 만들어서 그 안에 그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좀 조사했거든요. 이게 바로 강제동원 진상규명위원회 현판식인데요. 뭐 유명한 사람들 다 있네요. 당시 여기에 이제 그 유일한 여성 의원 이분이 서울대학교 정진성 교수님이신데 그 정진성 교수가 비상임위원으로서 강제동원 진상규명위원회 안에서 위안부 문제를 전담해서 조사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셨습니다. 2005년 이제 8월에 한일회담 문서들이 공개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터져 나왔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강제동원 문제도 있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였는데요. 후속 대책 관련해서 민관 공동위원회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내부 외부 이렇게 인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당시 국무총리였던 이해찬이 그 민관 공동위원회 그 위원장 공동위원장 중 한 명 위원장을 맡았고요. 여기 보면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이제 민정수석이었기 때문에 민관 공동위원회 당연위원으로 들어와서 활동을 했고 여러 가지 결정 사항들을 냈습니다. 그 중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일본 정부, 일본군 등 국가 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한일 청구권 협정, 한일 기본조약 체제 내 청구권 협정에 이게 해결된 것을 볼 수 없다.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했던 것이죠. 이 문제는 이후에 그 최근 2018년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과 관련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달리 대법원 강제동원 문제가 민간공동위원회가 어떤 시선으로 바라봤고 어떻게 결정했는지에 대한 논쟁들이 있거든요. 이후에 우리 그 수업에서는 김창록 교수님께서 이 주제에 대해서 아마 강의하실 텐데요. 그때 더 자세하게 아마 깊이 있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006년에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헌법 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8월 30일에 와서 결정이 이루어졌던 것인데요. 참 오래 걸렸죠. 정부가 그동안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다. 위헌이다. 그래서 부작위 위헌 결정을 내렸고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는 청구권 협정 제3조에 따른 자기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결에 나서지 않아서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결정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 결정에 따라서 일본과 협상 테이블에 앉았던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 테이블에 앉았던 것이고 일본은 이제 2012년이 되면 뭐 아베 정부 들어서고 우리는 뭐 물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섭니다만 그래서 이 문제를 사실 해결하고 싶지 않았고 그럴 의사도 없었고 부정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정부가 집권 초기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일본이 응하지 않으면 이제 외교 관계를 이제 본격적으로 그 만들어가지 않겠다는 식의 그 한일 외교 정책을 지금 취했던 것이거든요. 되게 급진적으로 어떻게 보면 다른 역대 정부보다 일본에 대해 강하게 압박했던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수상이 한일 회담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했고
그것에 대해 뭐 일본이나 한국만 압박감을 느낀 게 아니라 사실 미국 오바마 정부가 굉장히 압박감을 느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제 미중 관계 차원에서 본다면 중국이 지금 부상하고 있고, 그 중국을 미국은 이른바 피봇 투 아시아 퍼시픽,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 태평양으로 회귀하면서 그 회귀하는 정책을 펴면서 중국을 이제 압박을 해야 되는데, 압박을 이제 혼자 할 수는 없고 일본과 한국이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의 차원에서 이제 전개를 해야 되는데,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과거사 문제로 한일 관계가 경색되어 있으니까 미국 정부가 엄청나게 압박을 일본과 한국에 가한 것이죠. 게다가 지금 이 정부 부작위 위원 결정에 따라서 어쨌든 한국 정부도 나서야 했던 것이고, 그래서 거꾸로 이 헌재 결정이 해결을 제대로 해라라고 지금 요구한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최악의 해결 혹은 최악의 봉합으로 귀결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5년 12.28 한일 합의는 그런 맥락에서 피해자를 중심에 둔 해결이 아니라 외교적 봉합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어떻게 해왔나 좀 볼 필요가 있죠. 일본 정부는 어쨌든 계속 뭐 침묵했다가 이제 응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 침묵하게 된 법적 근거는 이제 청구권 협정, 그러니까 이제 이건 민간인 업자들의 책임이었고, 어쨌든 일본 정부가 식민 지배 책임 문제와 결부해서 특히 이제 강제동원이라든지 위안부 문제라든지 이런 건 다 해결됐다. 이렇게 이런 방침을 고수해왔던 것이죠. 93년에 이제 고노다마, 그리고 95년에 무라야마 총리의 사과 편지, 이 두 개가 그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그리고 일본에 의한 이른바 야스쿠니 사관인데요. 그러니까 근린 국가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에 침략했던 여러 전쟁들에 대해 이제 공식 사과하는 태도를 그 고노다마에서 시작해서 무라야마 총리로 이렇게 완성시키는 것인데요. 이런 기조에 대해 이제 아베 정부가 1차, 2차 이렇게 차례 처음에 아베 내각에 서고 2012년에 2차 아베 내각에 서면서 이 두 개의 고노다마와 무라야마 총리의 사과와 반성을 이렇게 없었던 과정, 뒤엎어버리는 과정을 밟았던 것이죠. 특히 이제 2006년 아베 총리가 1차 집권했을 때 강제성을 위안부 강제 연행을 부인하는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중학교 교과서에 그 위안부 관련 기술들을 삭제하는 조치들을 뭐 정부가 했다기보다는 일본의 구구 교육계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제기들을 정부가 받는 방식으로 그걸 확산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했던 것이죠. 그 과정에서 역사 수정주의와 부정론이 확산이 됩니다. 하타 이쿠이코라는 그 일본의 굉장히 유명한 구구 역사학자가 있는데요. 아베 총리의 뭐 정신적 스승이라고도 하고요. 그 요즘 뭐 박유학 교수뿐만 아니라 이영훈 교수의 주장은 하타 이쿠이코의 주장에 연속해서 보면 거의 유사합니다. 하타 이쿠이코가 그 아베 총리의 요청으로 이 고노다마를 검증하는 위원으로 들어가고, 이제 이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인데요.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고노다마를 완전히 거꾸로 뜨이진 않았지만 거의 그 유명무실한 형해화 시켜버리는 그런 이제 그 조치와 발표들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 뭐 일본의 우경화 경향, 뭐 기울어진 운동장이 지금 수준에 이르게 된 것이고요. 그 일본에 국한되었던 어떤 우경화가 지금은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사실 일본 정부의 노력이기도 한 건데, 전 세계 특히 미국을 주전장으로 삼아서 그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 입장을 전파시키는 스피커들을 많이 만들고 엄청나게 돈들을 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국에서는 이영훈 등이 알아서 이렇게 스피커가 되기를 자처하는 상황이고 보니까, 근데 그게 단순하게 뭐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일본의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다, 친일파다, 뼛속 깊이 그렇다, 뭐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왜 그런 한일 그 역사 수정주의자들 혹은 부정론자들의 네트워크가 이제 진행되고 있고, 그런 주장들을 서슴없이 하는지 사실 여러 맥락, 여러 차원에서 좀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이후에 뭐 정영환 교수의
그 역사 수정주의적 백래시에 대한 그 주제 강의나 아니면 제가 아마 총정리 때나 중간중간에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12.28 한일 외무장관 합의, 한일 합의죠. 이게 이 합의의 효력에 대해서도 뭐 논쟁적이지만 학계에서도 어쨌든 이런 이제 말을 했는데요.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런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다의 주어가 뭡니까? 주어? 누가 그랬다는 거죠? 없어요. 조건만 있어요. 조건만. 그러니까 일본군의 관여하에라는 조건만 있지 일본군이 했다?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일본 정부가 했다? 안 돼 있어요. 주어가 없는 문장입니다. 위안부 문제는 이런 문제인데 누가 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베 총리를 비롯하여 일본의 구구 정치인들이 뭐 여기저기 가서 주어를 얘기하는데 일본 군이 일본 정부가가 아니라 뭐 조선인 민간업자가 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책임을 통감한다는 게 뭐를 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가운데 법적 책임, 법적이라는 말이 사라져 있는 것이죠. 사실 죽어도 하기 싫어합니다. 일본은. 여기에 원래는 도덕적 책임을 넣고 싶어 했어요. 한국은 그 도덕적 책임 대신 법적 책임을 주장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합의된 건 뭐냐면 아예 안 넣는 겁니다. 수식어를. 책임을 통감함이라고 돼 있어요. 누가 저지른 문제, 국가폭력 혹은 전쟁 범죄다라는 주어가 없는데 어쨌든 이런 관점에서 정부가 책임을 통감한대요. 그리고 이 사과를 이제 한 건데요. 아베 총리는 어쨌든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께 사과와 반성의 마음을 표현했어요. 표명했나요? 이렇게 말은 했는데 누가 이걸 했죠? 그 심지어 일본 국회와 일본의 리버럴 그 양심 세력들 안에서 아베 총리한테 이런 요구를 했어요. 무라야마 총리 때처럼 사과 편지를 썼으면 좋겠다. 아니면 직접 본인의 말로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건 본인이 말한 게 아니고 지금 기시다 외상이 대독을 했습니다. 절대로 아베는 이 문장을 읽지 않았어요. 그리고 읽기를 요구받았을 때도 계속 회피했어요. 정리를 하면 기시다 외상의 대독 사과입니다. 그리고 10억엔을 이제 줬는데요. 보상금이죠. 법적 책임에 따른 배상금이 아니라요. 책임은 통감하는데 어쨌든 인도적 지원, ODA 사업 항목에서 거출된 10억엔 치유금이라는 명목의 돈을 줬습니다. 화해치유재단의 종잣돈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알고 보니 소녀상 철거 이면 합의도 있었어요. 이 소녀상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한국 정부가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이거는 피해자들과 그 지원단체들이 운동회 차원에서 만든 것인데, 세운 것인데, 이걸 철거하겠다는 이면 합의를 한국 정부 해줬어요. 그 일본 중의원에서 뭐 일본 중의원만이 아니라 여러 번 이제 일본 총리에게 조금 사과를 정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요구를 받은 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털끝만큼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 한국 특파원들이 처음에 이 단어 털끝이라는 일본어 단어가 나왔을 때 잠깐 멍했대요. 예. 이게 무슨 단어인가 싶어서 좀 모욕적인 단어 같아요. 2015 한일 합의 이후 많은 일들이 있었죠. 대법원 강제동원 판결 시리즈들이 있었죠. 특히 2018년 판결은 물론 강제동원 문제가 주 포커스였긴 했지만 어쨌든 전쟁의 문제를 넘어서 식민지배 책임 문제까지도 거론하는 대법원 판결이었고요. 그 파급력, 일파만파 그 파급됐던 여러 효과들을 보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당연히 이제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것이죠. 이 얘기를 지금 본격적으로 수업을 할 수는 없고요. 이 주제를 위해서 또 김창록 교수님을 모시니까
그때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일본군 그 위안부 피해자들이 2015 한일 합의가 위헌이다 이렇게 헌법재판소에 문제 제기를 해서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예, 결론이 났죠. 위헌 심판 대상이 아니다라고 됐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이제 사법부가 이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일본 정부의 눈치를 보고 이런 판결을 내린 거 아니냐라는 짧은 그런 이제 즉각적인 반응들이 있었는데요. 실제 위헌 심판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 판단의 여러 근거들을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이게 한일 위안부 합의가 문제였다라는 걸 오히려 더 드러내주는 내용들이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문제도, 이 주제도 이후에 강의를 통해서 더 구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대면하고 응답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응답 가능성이라고 썼는데요. 그게 바로 책임인 것이죠.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어쨌든 현재화된 과거사인 것이죠. 그래서 과거사 청산 원칙과 한국의 모델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처음에 이 원칙을 세운 건 테오 반보벤이었고요. 다섯 가지 차원에서 이게 사실 이걸 순서대로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니고 이런 요소들이 있고 이런 요소들이 충분하게 충족되는 방식으로 과거사를 청산이라는 표현보다 정리라는 표현보다 어쨌든 문제 해결의 원칙으로 삼아야 되지 않나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진실규명이죠. 그리고 피해자 명예회복, 배상 보상, 일종의 원상회복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가해자 처벌의 문제가 있고 위령 기념 교육의 차원의 원칙들이 있는 것이죠. 한국에서는 이 과거사 정리 작업, 청산 작업과 관련해서 여러 그 변형 모델들이 발생했는데요. 진실 규명을 하지 않고 돈으로 처리한 모델이 있습니다. 이 거창 사건이죠. 사실 일본 정부가 그 아시아 여성 기금을 통해서 해결하려 했던 방식도 사실은 이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실도 규명하지 않고 책임도 인정하지 않은 채 어쨌든 기금을 마련해서 돈으로 보상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진실 모델이 있는데요. 제주 4.3 사건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단 진실 규명을 뭐 법적으로는 진행하지 않지만 역사 차원에서 진실 규명을 진행을 하고 피해자들의 그 원상 회복 조치로서의 명예 회복과 그 약간의 뭐랄까요 그 뭐 금전적 보상은 아니지만 이 국가 폭력으로 인해 그 다쳤던 몸과 마음을 이렇게 회복시켜주는 차원의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지역사회 차원의 혹은 공동체 회복 차원의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하고 있고요. 이게 제주 4.3 사건 모델입니다. 그리고 한국전쟁처럼 민간인 학살 문제로 도입됐던 진실 화해 모델이 있죠.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최대로 하고 처벌은 최소화로 하되 보상은 신중하게 하는 모델입니다. 이건 사실 이게 맞다는 게 아니라 현실의 정치의 관계, 지형에서 그 힘의 역관계 속에서 타협책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원래 이제 남아공의 진실 화해 모델은 남아공 모델이 있는데요. 화해를 이제 대가로 진실 규명에 최대한 협력하게 하는 모델이었던 것이죠. 한국 모델은 뭐 이름은 같지만 좀 다른 건데요. 그러니까 화해 조치는 사실 되게 명목화돼 있고 형용화돼 있고 진실에 초점을 맞춰서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뭐 좋은 말들 쓰자면 법적 정치적 처벌보다 진실 규명을 통한 사회적 처벌의 길을 추구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이게 김동춘 그 교수님께서 했던 말인데요. 사실 본인이 이제 상임위원으로서 그 진실 화해위원회에 참여했었고 사실은 평가를 좀 엄격하게 엄밀하게 할 필요가 있는데 여튼 이런 명분들을 처음에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이 진실화해 모델이 여전히 한국전쟁처럼 민간인 학살 문제를 해결하거나 더 나아가서 세월호 특조위 문제라든지 여러 국가가 부재했거나 혹은 더 나아가 국가가 너무 강해서
자국민을 국가폭력으로 몰아넣었던 이런 사건들에 대한 과거사 어떤 정리 모델로서 이 진실화해 모델이 적합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제 아직 이루어져 보지 않은, 예, 해보지 않은 전임미답의 진실 정의 모델이 있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실 정의 모델을 우리가 채택할 수 있을까 뭐 고민입니다만 이상적으로는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게 특히 국내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 간 문제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면 아시아 근림 국가들의 문제와 미국이 또 포함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려움들이 여러 장애 요소들이 많지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 여성 인권이 유린되는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철저한 진실 규명이 필요하고 전제되어야 되고 이를 통한 정의 수립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진실 규명과 정의 수립의 법적, 역사적, 구조적 차원 어디까지 가능할까? 이건 이제 특히 현실에서 국내 정치와 국제 정치 현실에서 우리 사회의 어떤 사회의 질이라고 할까요? 그런 차원에서 어디까지 가능할까 한번 되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모든 진실 정의의 추구를 국가에게 민원인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요청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법 중심 모델에서 좀 탈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시에 국가 책임의 문제에서 국가가 나서기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법적인 차원의 해결과 법적인 차원의 구제도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강제를 하기 위해서도요. 그래서 이 국가 법 중심의 트랙과 함께 저는 피해자, 특히 유족과 같이 하는 피해자와 사회 중심 트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투 트랙으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생활 안정 지원과 일본 아시아 여성 기구 모델은 아까 앞서서 봤듯이 보상 모델이라고 보고요. 진상 규명 없는 보상 모델은 뭐 우리가 한계를 이미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걸 전제로 해서 진실 규명 방향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끌려감과 버려짐의 역사와 구조를 규명하는 문제인 것이죠. 역사적 구조적 진실 규명의 첫 출발은 어쨌든 제대로 된 피해 실태 조사라고 생각합니다. 공문서, 시각자료, 구술자료의 조직적 체계적 조사 및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디지털 아카이빙 구축을 통한 조사 및 연구의 활용도를 높이고 대중적 사회적 접근성을 높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걸 정부가 혹은 국립기관에서 할 수도 있지만 대학의 연구기관들이 혹은 여러 다양한 루트에서 접근되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특히 이제 사회적 확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서울대 정진성 교수 연구팀과 국사편찬위원회 일본군 위안부 및 전쟁범죄 조사팀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연구회 등이 각 트랙에서 자기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정진성 교수 연구팀을 통해서 2014년부터 물론 이제 지금은 정진성 연구팀에서 나왔지만 꽤 오랫동안 5년 가까이 여러 작업들을 해왔고요. 그 작업의 결과들입니다. 뭐 이렇게 여러 자료들을 조사 발굴 초반에 했을 때 언론에 적극 소개하기도 했고 자료들을 잘 모아서 여러 증언 자료들과 교차하고 미얀마 현지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KBS 다큐팀과 같이 공동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뭐 이렇게 중요한 자료들을 찾은 걸 국내 차원의 이제 소개에 그치지 않고 해외로 소개하는 여러 역할들을 많이 해보려고 했고요. 뭐 당연히 많은 이제 국내 뉴스들이 다뤄졌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서울시가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관리 사업이라는 형태로 저희 연구팀의 연구 사업을 많이 지원해 줬고 성과를 많이 낼 수 있었습니다. 예, 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보도도 많이 되고 예, 이런 성과를 냈습니다. 저는 일본군 위안부 자료들의 조사가 이렇게 언론을 통한 보도, 그러니까 이제 이벤트로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연구를
연구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 한국에 제가 연구를 처음에 시작할 때 공식적으로 학계나 한국 정부가 낸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백서나 자료집이 없다는 것에 굉장히 놀랐어요.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자료집이 없는데 연구를 할까? 사실 연구도 많지 않았죠. 거의 대부분 예전에 했던 연구들은 구술 증언 연구들이 주류를 이루었고, 문헌, 특히 이제 자료에 근거한 제도사 연구라든지 이렇게 일부 분야가 굉장히 협소했습니다. 사실관계 규명이라는 게 굉장히 협소한 토대의 지형이었고요. 법적인 접근들이 또 많았죠. 그래서 정진성 교수팀의 경우는 이렇게 위안부 자료집을 현재 5권을 냈고요. 그리고 이렇게 대중서를 2권을 냈습니다. 끌려가다 버려지다 우리 앞에 서다라는 책을 또 냈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제가 책을 한 권 냈는데요. 탈진실 시대 역사 분역을 묻는다. 이영훈의 반일종족주의 이 책을 비판하는 위안부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비판하는 책을 냈는데요. 뭐 이 책도 사실은 이런 연구 성과, 자료 및 연구 성과의 연속에서 가능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중화, 사회화 차원에서 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 좀 전시 재현의 문제를 좀 고민을 많이 했고, 우리 연구팀이 이 전시를, 그러니까 이제 기록 기억이라는 전시인데요. 일본군 위안부 이야기 다 듣지 못한 말들이라는 주제로 약 한 달간, 3주간이죠. 3주간 전시와 함께 강연 시리즈들을 이렇게 조직해 가면서 그 많은 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몇천 명을 만났죠. 그리고 사실 이 전시는 저는 도록이 말해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돈을 뭐 쏟아부어서 뭐 이벤트적으로 위안부 전시를 하는 건 되게 많죠. 그러면 주로 이제 어떤 이야기, 사실관계나 아니면 어떤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치밀하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전체 진상과 함께 그 사람들의 이야기, 피해 여성들만이 아니라 이렇게 그 이 사람들의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삶을 둘러싸고 사실 관람자와 여기 우리가 지금 재현 대상이 되고 있는 위안부 문제 혹은 이 사람들과 교감하는 그런 전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전시들이 못 됐던 거죠. 뭐 되게 선정적으로 일본의 잔악성 만행들을 재현하거나 혹은 우리 국가, 우리 민족, 우리 사회의 그 피해의 재현에 좀 치중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동안은. 그래서 그런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일본군 위안부로서 동원됐지만 각기 그 삶 속에서 겪었던 여러 삶의 이야기들, 그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애를 통해서 그 각 개인들의 삶의 이야기들을 좀 집중해 보려고 했고, 그걸 들으려고 되게 노력을 했던 것이고, 그걸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도록을 낼 수 있는 수준, 두꺼운 도록, 자료집 같은 도록인데요. 도록을 냈고 이렇게 전시를 진행한 것에 대해서 우리 연구팀이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앞에 냈던 자료집과 대중서들과 연구서들을 냈기에 가능했던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실규명 방향인데요. 진실과 기억의 억압과 구조에 대한 이제 규명 문제를 조금 더 이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 구조적 진실규명뿐만 아니라 사법적 진실규명도 저는 시도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부정과 억압 사례들을 조사해야 된다고 보고요. 2015년 한일합의나 예컨대 뭐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이런 거는 국가가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외교부, 여가부, 화해치유재단, 법원행정처 등 이 정말 중요한 자료들을 다 묻고 있어요. 심지어는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우리 정부가 이 자료들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공개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진실규명 방법은 이제 크게 아까 투 트랙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국가와 법 트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 한국 단독으로 보면 뭐 이란 이렇게 봤는데, 어쨌든 국회 입법을 통한 그러니까 법적 근거를 갖고 조사위원회를 만들거나 아니면 이런 업무를 하는 재단, 특히 여성인권평화재단이 지금 그 입법 발의해서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지만 어쨌든 이런 재단 설립을 통한
활동으로서의 자료조사와 연구들, 그리고 기반 교육이라든지 사회화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병행해서 사실은 그 정부 관계부처, 여가부나 외교부 등, 그리고 국편이라든지 동북아 역사재단이라는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요. 합동조사단도 구성해서 피해 실태는 좀 전반적으로 한 번은 조사해야 되지 않을까. 단 한 번도 정부가 나서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실태를 조사한 적이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백서도 사실은 변변치 않은 게 없죠. 이런 게 이제 한국 단독으로 일단 진행이 되고 나면 이게 어느 정도 기반을 닦으면 그 한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를 참여시켜서 공동으로 조사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단계는 한일 각각 이렇게 위원회 또는 조사단의 개별 조사를 일단 진행시키고 난 다음에 일본도 정부가 아베 정부 맨날 할 건 아니잖아요. 정부가 바뀌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전향적인 태도를 취한 정부가 생긴다고 한다면 합동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겠죠. 예컨대 노고니 사건과 관련해서는 한국과 미국이 공동조사를 한 사례가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신빙성 혹은 이제 어떤 중재라든지 어쨌든 객관성을 좀 갖추기 위해서 유엔 기구를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꾸준하게 이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에 관련 보고관들이나 아니면 조직적인 참여들이 좀 가능하다고 보고요. 피해자와 사회 트랙의 측면에서는 피해자와 지원단체, 그리고 시민사회, 그리고 학계를 총망라하는 범국민적인 조직체 구성과 운동, 이게 지금 이번에 됐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2015 한일 합의를 반복하려는 행태들이 최근에 문희상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좀 있었고, 어쨌든 이제 실패해서 이제 더 이상 하지는 않고는 있지만 그게 계기가 돼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 공동 행동이 한시적으로 만들어졌고, 어쨌든 이 안에 학계와 그 지원단체, 그리고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여러 성원들이 함께 지금 운동의 차원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국회, 사법부의 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촉구하고, 그리고 국가 법 트랙이 진행되더라도 피해자가 단순 민원인 당사자로 대상화되지 않도록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사실 이제 국가 법 중심의 진실 규명과 그 이후의 과거사 정리로 이제 정리를 보다 보면 피해자나 지원단체가 이렇게 주변으로 밀려나는 경향들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는 건데요. 그 해외 사례로 보면 분쟁 후 정의에 관한 시카고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참조할 만한 사례와 원칙들이 있지만 이걸 이제 보면 여기 원칙 2와 원칙 3가 좀 시사할 만한 그런 내용인데요. 위원회 또는 조사단 구성에서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정의에 대한 접근권에도 당사자로서 피해자와 시민사회의 참여 기회를 제공받아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참조해서 진실규명의 방향과 방법들을 좀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특히 우리 이제 수업 이후에 수업에서 여러 선생님들의 강의 주제 속에서 이런 부분들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제가 여기 다시 한번 이 책의 표지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노출을 시킵니다. 오늘 제가 사실 한 수업의 내용들은 많은 부분들이 이 책에 이미 나와 있어요. 더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수업으로 1시간 35분이네요. 이 수업으로 좀 부족했다고 한다면 이 책을 읽어보시는 것도 좀 더 깊이 있는 고민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조시현 교수님께서 강의하시는 게 아니라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조경희 선생님께서 여러분들과 만나십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